갈고 닦는 생원. 옛날 전남 시골 마을에 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형제의 부모님은 농부였는데 가진 것이라고는 작은 초가집과 집 앞에 있는 작은 밭이 전부였습니다. 형은 21살에 혼인을 하였고 그 즈음 연로하셨던 부모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부모님은 돌아가시면서 방 한 칸짜리 초가집과 15평 정도 되는 작은 밭을 결혼한 형에게 모두 물려주었습니다. 동생은 형이 결혼했으니 집과 밭을 갖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여 서운하게 생각하지 않았지만 마음이 무척 불편했던 형은 없는 살림에도 불구하고 돈 10량을 마련해서 동생에게 주었습니다. 아우, 야, 내가 참 면목이 없구나. 혼인이 벼슬도 아닌데 이리 부모님 재산을 다 받아버렸으니. 아니에요, 형님. 당장 형수님과 지낼 곳이 필요하시잖아요. 조카도 생길 텐데요. 전 신경 쓰지 마세요. 어찌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있겠어. 당장 오늘 밤부터 잘 곳이 없는데. 괜찮아요. 저기 마당 한켠에 움막 보이시죠? 저기서 잠만 자게 해주시면 제가 밥벌이는 알아서 할게요. 돈을 모아 집을 마련하면 번듯한 집으로 이사할 테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당장 지낼 곳이 없던 동생은 이렇게 형을 안심시키고 일거리를 찾아 마을로 향했습니다. 까짓거 품이라도 팔면 내 밥 먹고 살지 않겠어? 열심히 심부름거리를 찾아보자. 사실 동생은 나이가 17이나 되었지만 딱히 재주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저 집에서 어머니를 도와 땔감해 오고 집안일을 돕던 경험밖에 없었기 때문에 직업을 가질 깜냥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을 품고 일단 마을로 나간 동생은 어머니를 돕던 경험을 살려 심부름거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심부름 해드립니다. 열심히 제 일처럼 하겠습니다. 총각, 여기 물건 좀 옮겨줘. 내 밥은 줄 터이니. 네, 감사합니다. 때마침 주막에 일손이 필요했던지 동생은 그곳에서 잔심부름을 하고 밥을 얻어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주막에서 심부름 일을 하며 지내던 어느 여름날 사람들이 골목 어귀에서 웅성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호기심이 생긴 동생은 얼른 그곳으로 가보았습니다. 우와, 저게 뭐야? 그곳에는 큰 호랑이를 잡아 운반하고 있는 사냥꾼 3명이 있었습니다. 호랑이가 어찌나 큰지 대충 보아도 3미터는 좋게 되어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눈이 휘둥그레져 있었습니다. 저 정도면 팔자를 고치고도 남겠네. 그럼 저 가죽이랑 뼈, 고기 모두 엄청나게 비싸게 팔 수 있지 않은가? 사람들의 말을 들은 동생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호랑이가 그렇게 비싸게 팔리는 짐승이었나? 그저 무서운 산짐승이라고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그럼 호랑이를 잡으면 부자가 되는가? 한번 어찌 잡는지 물어봐야겠다. 동생은 얼른 달려가 호랑이를 들고 주막으로 오는 사냥꾼들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밥을 먹고 있는 사냥꾼에게 슬쩍 물어보았습니다. 저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는데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그래라. 저렇게 커다란 호랑이를 어떻게 잡으신 것입니까? 화살로 잡았지. 아무리 커다란 짐승이라도 미간을 명중시키면 바로 죽어. 그런데 우리 3명이 모두 한 발씩 화살을 쏘았는데 3발이 모두 호랑이 미간에 명중했단 말이야. 그러니 아무리 큰 놈이라도 어찌 이기겠어? 허허허. 사냥꾼의 자랑스러운 말에 동생이 서둘러 호랑이의 미간을 확인해 보니 정말로 화살 자국이 있었습니다. 우와, 진짜네? 대단하십니다. 동생은 자신도 호랑이를 잡아 집을 마련하고 싶은 마음에 다시 사냥꾼에게 물었습니다. 저도 큰 호랑이를 잡아 독립을 하고 싶은데 저에게 호랑이 잡는 기술을 가르쳐 주실 수 있으십니까? 응? 인가? 동생을 훑어본 사냥꾼이 입을 열었습니다. 아무에게나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야. 대신 이 호랑이를 지고 가죽 상점에 가야 하는데 운반하는 것을 도와주면 한번 생각해보마. 아이고, 감사합니다. 동생은 금방 돈을 벌 생각에 싱글벙글하며 사냥꾼을 도와 호랑이를 가죽 상점에 운반하기로 했습니다. 호랑이가 무척 무거워 동생은 낑낑거리며 3시간을 고생해 가죽 상점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도착했으니 기술을 알려주십시오. 좋다. 약속한 대로 알려주마. 사냥꾼은 큰 비밀을 알려주듯 귓속말을 했습니다. 10년 이상 하루도 거르지 않고 활을 쏘아 관역에 맞추면 된다. 계속 갈고 닦으면 호랑이는 못 잡더라도 밥 먹고 살 걱정은 사라질 것이야. 반드시 하루도 빼먹지 않고 갈고 닦아야 해. 사냥꾼의 말을 들은 동생은 그의 말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매일 갈고 닦으라고요? 그것뿐인가요? 그럼 나는 20년간 갈고 닦아 이 호랑이를 잡은 것이야. 동생은 그의 말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일단 중요한 비밀이니 저리 소중하게 알려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마음 깊이 갈고 닦는다는 말을 간직했습니다. 사냥꾼들이 가죽 장인에게 호랑이를 건네고 자리를 뜨자 함께 길을 나서던 동생이 흘끗 가죽 장인의 작업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동생의 눈앞에 무척 신기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장인이 호랑이에게 슬쩍 칼을 대니 호랑이 가죽이 한 번에 몸통에서 분리되는 것이었습니다. 우와, 신기하다. 제가 여기서 작업하시는 것을 구경해도 되겠습니까? 마음대로 해라. 장인의 허락을 받은 동생은 가죽 상점에 눌러앉아 작업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보면 볼수록 정말 신기한 기술이라고 생각한 동생이 입을 열었습니다. 가죽 일을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습니까? 갑작스러운 동생의 질문에 장인은 씩 미소를 짓더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씀 좀 해주십시오. 정말 궁금합니다. 그러자 장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문제없이 살 수 있지. 먹고 사는 것뿐 아니라 잘 살 수도 있지. 그럼 저한테 그 기술 좀 알려주십시오. 동생의 말에 장인이 동생을 한번 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이 일이 힘든데 배울 수 있을까? 네가 일하는 것을 보고 마음을 정해야겠으니 앞으로 3일간 가죽 삶는 것을 도와주면 알려주마. 그동안 밥은 줄 테니 걱정 말고. 네, 잘 알겠습니다. 동생은 이날부터 3일간 가죽 장인 곁에서 일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가죽을 삶는 일은 무척 지독한 냄새가 나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가까이서 장인이 일하는 것을 보니 그 솜씨가 무척 훌륭하여 힘든 것도 잊을 지경이었습니다. 가죽에 가위질을 몇 번 하고 바느질을 쓱쓱 하면 어느새 화살통, 붓통 등이 만들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또 희한한 모양으로 가죽을 잘라 이어붙이고 염색까지 하니 이번에는 예쁜 가죽 신발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정말 대단한 재주인걸? 나도 꼭 저렇게 훌륭한 기술을 배워야겠다. 동생은 열심히 가죽을 삶으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렇게 약속한 3일이 지났습니다. 약속한 3일이 되었으니 이제 가죽을 잘 다루는 비법을 알려주십시오. 그래, 알겠다. 네가 정말 가죽 장인이 되고 싶으면 지금 내가 일하는 곳과 같은 공방을 찾아라. 공방에서 청소부터 시작하여 가죽을 삶고 해체하면서 기초를 닦아야 한다. 그리고 가죽 마름질, 바느질 이것들을 10년 넘게 갈고 닦으면 된다. 네? 또 갈고 닦으라고요? 10년이나요? 가죽 장인이 하는 말이 잘 이해되지 않았던 동생은 머릿속에 10년간 갈고 닦으라는 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잘은 모르겠지만 아무튼 알겠습니다. 10년간 잘 갈고 닦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를 남기고 길을 나선 동생은 터덜터덜 걸어 주막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자 주모가 동생을 반기며 며칠간 밀려있던 일을 시켰습니다. 열심히 주모가 시킨 일을 하던 동생은 동네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또 호랑이를 잡았나 싶었던 동생이 슬금슬금 나가보니 칼 가는 장인이 와 있었습니다. 칼 가시오! 칼! 사람들은 칼을 가는 사람의 주위를 둘러싸고 자신의 칼을 갈 차례가 올 때까지 신기한 듯 바라보고 있었고 장인은 신이 난 듯 칼은 물론 낫, 도끼 같은 농기구들을 리듬에 맞추어 열심히 갈고 있었습니다. 장인은 중간중간 물도 뿌려가며 날붙이들을 갈았는데 동생은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머리에서 딱 하는 소리와 함께 모든 궁금증이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 저것이 바로 갈고 닦는 것이로구나. 네, 이제 알겠다. 동생은 10년간 갈고 닦으라는 사냥꾼과 가죽장인의 말을 이제야 이해했다는 듯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날 주막 일을 마친 동생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잠시 앉아 쉬면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가 갈고 닦는다는 것은 이해를 했는데 어떻게 10년을 갈고 닦을 수 있을까? 당장 오늘 먹을 밥도 없는데 말이야. 옳지. 심부름 일은 밥 먹을 정도로만 하고 모든 시간은 갈고 닦는 데에 써야겠다. 우선 무엇부터 갈아볼까? 주위를 두리번거리던 동생은 나뭇가지와 돌멩이를 발견했습니다. 우선 이 나뭇가지를 돌로 갈아보자. 동생은 돌멩이로 나뭇가지를 갈아보았는데 생각처럼 잘 되지 않았습니다. 너무 얇은 나뭇가지는 부러지기 일쑤였고 굵은 나뭇가지는 흠집만 날 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적당한 나뭇가지를 찾은 동생은 고생고생하여 뾰족하게 갈아낼 수 있었습니다. 와! 이런 나뭇가지를 쓰면 뾰족하게 갈 수 있어. 어디 비슷한 것으로 계속 연습해야겠다. 이날부터 동생은 집 가까운 뒷산에 올라 자신이 갈 수 있는 적당한 나뭇가지를 찾아 열심히 갈기 시작했습니다. 손에는 피가 맺히고 물집이 잡혔다가 터지기를 반복하더니 곧 굳은 살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동생이 열심히 나뭇가지를 갈아 여러 개가 되자 그 나뭇가지들은 마치 젓가락같이 보였습니다. 이거 제법 젓가락으로 쓸만한걸? 주모한테 보여주어야겠다. 동생은 여러 달 동안 만든 젓가락들을 모아 주모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 나무젓가락 어떻게 생각하세요? 괜찮아 보입니까? 주모는 젓가락을 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이거 제법 쓸만해 보이는데? 내가 사마. 마침 젓가락이 필요했다. 오, 감사합니다. 동생은 열심히 갈고 닦은 젓가락을 팔아 푼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젓가락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동생은 주막에서 필요한 숟가락도 만들어 팔아 이제 더 이상 심부름하여 밥을 얻어먹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후 몇 달이나 매일매일 열심히 나뭇가지를 갈고 닦던 동생은 젓가락보다 조금 더 큰 나뭇가지도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동생이 열심히 나뭇가지를 갈고 있었는데 숲에 사냥하러 왔던 사냥꾼이 이 모습을 보고 멈춰 섰습니다. 너는 예전에 나에게 호랑이 잡는 기술을 물었던 아이 아니냐? 지금 무엇 하고 있느냐? 아, 사냥꾼님 안녕하세요. 이전에 알려주신 대로 열심히 갈고 닦는 중입니다. 응? 그렇구나. 나뭇가지를 가르라고 가르친 적이 없는 사냥꾼은 잠시 말문이 막혔지만 열심히 나뭇가지를 갈고 있는 동생이 기특해 보였습니다. 사냥꾼은 동생 옆에 잔뜩 쌓인 뾰족한 나뭇가지들을 보고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저 화살들은 모두 네가 만든 것이냐? 화살이요? 아, 저 뾰족한 나뭇가지들을 말씀하시는 것이군요. 네, 모두 제가 갈고 닦은 것들입니다. 그래? 아주 잘 것 같구나. 내가 화살로 쓰고 싶으니 팔지 않겠느냐? 화살이요? 아, 물론 팔고 말고요. 여기 있습니다. 동생은 이제 젓가락보다 큰 화살도 만들어 팔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동생은 푼돈들을 조금씩 더 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3년이 지났고 동생은 작은 나뭇가지는 물론 팔뚝만한 나무도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만드는 데에 시간이 많이 걸려 팔린다고 해도 벌 수 있는 돈은 적었습니다. 그래도 동생은 불평하지 않고 열심히 팔뚝만한 나뭇가지를 매일매일 갈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형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참 큰일이야. 멧돼지와 고라니들이 우리 밭을 또 다 망쳐놓았어. 입에 풀칠하기도 바쁜데 돈을 들여 밭을 관리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걱정이구나. 그래요? 이를 어쩌죠? 동생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형님, 제가 갈아놓은 이 팔뚝만한 나뭇가지들을 말뚝으로 써서 밭을 둘러치면 어떨까요? 끝이 뾰족하니 산짐승들이 쉽게 들어올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 그거 참 좋은 생각이구나. 한번 해보자. 형제는 말뚝을 들고 집으로 가서 열심히 뾰족한 말뚝을 밭에 둘러쳤습니다. 그러자 이 모습을 본 이웃 사람이 나와 물었습니다. 자네들 무엇하고 있나? 네, 산짐승들 때문에 피해를 입어 제가 만든 말뚝으로 울타리를 치는 중입니다. 그래? 마침 잘 되었네. 나도 요 며칠 농작물 피해를 입어 어찌하면 좋을지 걱정이었는데 나에게도 말뚝을 좀 팔지 않겠나? 물론이죠. 하하하. 동생은 이렇게 해서 팔뚝만한 말뚝도 팔게 되었습니다. 말뚝도 팔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동생은
숲의 작업장으로 돌아가 더욱 열심히 말뚝을 만들었는데 사가는 사람보다 만든 양이 많아 남은 말뚝을 구덩이를 파 흙을 덮어 보관하였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난 어느 날 비가 많이 내려 걱정이 된 동생은 보관해 놓은 말뚝을 보러 갔는데 뜻밖에도 토끼와 고라니가 구덩이에 빠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내가 함정을 놓은 셈이었네? 세상에! 사냥꾼님 말대로 갈고 닦으니 사냥을 할 수 있게 되었구나! 야호! 동생은 신이 나서 토끼는 형수에게 선물하고 고라니는 가죽 상점에 가져다 팔았습니다. 갈고 닦은 지 3년 만에 사냥을 해 제법 큰 돈을 번 동생은 무척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제 내가 갈고 닦은 말뚝으로 사냥할 수 있으니 멧돼지를 한번 잡아볼까? 동생은 멧돼지가 다니는 길목에 말뚝 함정을 여러 개 파서 멧돼지 사냥에도 성공했습니다. 우와! 내가 멧돼지도 잡았다! 동생이 신이 나 멧돼지를 지게에 지고 길을 나서는데 사냥을 나왔던 사냥꾼이 이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네가 잡은 건가? 고참 대단하구만. 다 사냥꾼님이 알려주신 대로 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런가? 그건 그렇고 내가 자네 화살도 쓰고 있고 자네는 함정을 파 사냥을 할 수 있으니 우리 동업을 하면 어떤가? 네? 동업이요? 아이고 좋죠. 감사합니다. 동생은 사냥꾼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이제 본격적인 사냥 물품 제작에 나섰고 벌이는 조금 더 좋아졌습니다. 사냥꾼과 동업하기로 한 후 4년간 많은 말뚝과 화살을 열심히 만든 동생은 이제 갈고 닦은 지 7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이 갈고 닦았던지 동생은 말뚝과 화살을 만드는 속도도 무척 빨라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북쪽 오랑캐와 국경에서 분쟁이 일어났다는 소식이 들리더니 근처 관아에서 관리가 동생을 찾아왔습니다. 자네가 화살과 말뚝을 만들어 판다는 사람인가?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사냥꾼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 그런데 지금 북쪽 오랑캐와 분쟁이 나서 화살과 창 등 무기가 많이 필요하네. 자네가 화살과 창대를 관아에 납품할 수 있겠나? 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당연히 해드려야죠. 걱정 마십시오. 그럼 대금은 한꺼번에 치르도록 할 테니 급한 대로 물건 먼저 보내주시게. 네, 잘 알겠습니다. 동생은 빠른 속도로 화살과 창대를 만들어 분쟁이 계속되는 3개월 동안 관아에 가져갔습니다. 그렇게 관아에 납품하여 받은 돈이 쌓여 작은 집을 살 수 있을 정도의 재물을 갖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7년 만에 움막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한 동생은 무척 기뻤습니다. 하지만 동생은 아직도 형편이 좋지 않은 형에게 논밭을 먼저 사주었습니다. 그리고 1년 뒤 드디어 자신을 위한 작은 집을 마련했습니다. 그 집 앞에는 작은 밭도 딸려 있었지만 동생은 갈고 닦느라 시간이 없어 농사일은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동생이 이렇게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던 어느 날 갑자기 마을에 큰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예년에 없던 폭우로 저수지 둑이 무너지면서 건너편 마을은 큰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둑의 수모는 마을의 고씨라는 남자가 관리하던 것이었습니다. 관연한 딸과 둘이 살던 그는 매우 성실하여 사람들의 신뢰를 많이 얻은 사람이었지만 이번 폭우로 둑이 무너진 책임을 지고 해고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억울하게 직업을 잃은 고씨는 이것저것 생계를 이을 일을 해보았는데 성실하기만 할 뿐 재주가 없던 그는 하는 일마다 모두 잘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고리대금까지 쓰게 된 고씨는 곧 길거리에 나앉을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꼴이냐. 우리 딸 불쌍해서 어쩌나. 이제 곱게 시집 보낼 일만 남았는데 아비가 딸 앞길을 막았으니 이를 어쩐단 말이냐. 고씨가 술에 취해 길 위에 앉아 신세 한탄을 하며 울고 있는데 마침 관아에 납품하러 갔던 동생이 이 모습을 보고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아니 어르신, 어찌 이리 울고 계십니까? 진정하십시오. 고씨는 다정한 동생의 말에 울음을 멈추고 억울한 자신의 사연을 들려주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동생이 생각했습니다. 마치 7년 전 내 모습 같구나. 나도 하루아침에 갈 곳도 없는 처지가 되었고 할 줄 아는 것도 하나도 없어. 당장 먹을 밥도 없었어. 이분은 딸린 식구도 있는데 어찌 더 힘들지 않겠어?
고 씨를 가엾게 여긴 동생이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지내실 집은 있으십니까? 있긴 한데 고리대금업자에게 넘어가 곧 피워줘야 하네. 그렇다면 제가 지금 관아에 무기를 납품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저와 함께 일을 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럼 제가 급한 돈을 먼저 마련해 드릴 수 있게 되니 집을 보존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뭐라고? 그렇게 해주겠나? 나야 고맙지. 그리고 혹시 농사도 지으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지금 저희 집 앞에 작은 전답이 있는데 제가 너무 바빠 그냥 놀리고 있습니다. 그 땅에 농사를 지어 생계 보태십시오. 아니 이럴 수가. 정말 고맙네. 고마워. 이렇게 하여 고 씨는 동생의 일을 돕기로 했습니다. 함께 일하다 보니 본래 공무를 했던 고 씨는 관리 능력이 뛰어나 장부 정리는 물론 재고 파악, 비용 관리 등을 잘해주어 동생에게 무척 도움이 되었습니다. 고 씨도 옆에서 동생을 지켜보니 돈을 제법 벌었는데도 흐트러짐 없이 매일 갈고 닦는 수련에 정진하는 모습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어느 날 고 씨는 딸에게 동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고 고 씨의 주선으로 둘은 인연이 되어 혼례를 올렸습니다. 이후에도 고 씨와 동생은 계속 함께 일했습니다. 자네 이제 그 정도로 갈고 닦으면 충분하지 않은가? 좀 쉬엄쉬엄하게나. 8년이나 갈고 닦았는데도 하루도 수련을 멈추지 않는 동생에게 고 씨가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아직 2년 남았습니다. 이제 나무는 다 갈 줄 알게 되었으니 오늘부터는 돌을 갈고 닦을 생각입니다, 아버님. 돌을? 돌을 갈면 뭐가 되나? 동생은 놀라 눈이 동그래진 고 씨를 보고 빙그레 웃고는 바로 돌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동생이 몇 날 며칠을 열심히 돌을 갈자 근사한 숫돌이 만들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이후로 동생은 돌을 갈고 닦아 숫돌을 만들어 팔게 되었는데 동생이 만든 숫돌은 품질이 좋기로 소문나 비싼 값에 팔렸습니다. 이렇게 동생의 사업은 날로 번창하였고 드디어 갈고 닦은 지 10년이 되던 해에 동생은 장인으로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생에게는 기술을 배우러 오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는데 그때마다 동생은 성공하고 싶으면 무엇이든 10년 동안 열심히 갈고 닦으면 돼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여 사람들은 동생을 볼 때마다 갈고 닦는 생원이라고 불렀습니다. 동생은 그동안 모은 재물로 불우한 사람들을 돕고 장인어른을 친부모처럼 모시며 오랫동안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